인수위가 자영업자를 위한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에 착수했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가 언급됐는데 이르면 다음 달 추경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이전을 두고 청와대는 반대가 아니라며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여야는 국방위에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 이전이 어린애 장난이 아니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북한이 미사일 10번 발사하는 동안 문 대통령은 NSC를 딱 한 번만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경유가 1리터에 2,000원을 넘은 데 이어 LPG까지 치솟으면서 화물차와 택시 운전사가 비상입니다. 항공업계는 연료비와 환율로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하루사 환자가 400명에 육박했습니다. 고령층에서는 격리 해제 뒤 기저질환 악화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어제 추락한 중국 여객기가 8,000m 높이에서 2분 만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추락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림책 여름이 온다를 쓴 이수지 작가가 아동문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안데르센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작가로서는 처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김명우입니다. 신구 권력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충돌하면서 어수선합니다만 국민들이 바라는 건 어디서 일을 하든 제대로 나라를 이끌어달라는 것일 겁니다. 가장 시급한 건 아무래도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 하는 것이겠죠.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50조 원을 마련한다는 공약을 가다듬어 이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만든다는 겁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고 민주당 역시 빠른 추경을 요구하고 있어서 큰 걸림돌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 주재한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을 꼼꼼히 챙기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빈곤 탈출 방안을 저희가 신속하게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0조 손실보상을 공약했던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전에라도 추경을 처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좀 빠르면은 현 정부에다가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인수위는 소상공인 대출 연장과 세제 혜택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금 감면이라는 방법도 있고 또는 그 대출에 대한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믹스가 어떻게 되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민주당도 추경안 국회 논의를 서두르자는 입장인데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르면 내달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추경 재원은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마련할 가능성이 큰데 수십조 원이 풀리면 물가 상승폭이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오늘 인수위 회의에선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한 주문도 나왔습니다. 우선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고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취임과 동시에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시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코로나 치료제의 경우 팍스로비드를 국내에서 복제해 생산이 가능한지 등의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소상공인들의 빈곤 탈출을 위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방역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방역 체계를 좀 꼼꼼하게 좀 과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곧바로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국내 복제약 생산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을 정기 조사하는 방안도 거론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24시간 영업 시위를 하던 식당을 찾거나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영업 지속 가능을 약속한 만큼 영업 제한 철폐가 취임과 동시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조건 영업 제한을 걸면서
보상도 안 해주고 영업시간 제한 철폐할 것을 주장합니다. 당선 직후 남대문 시장을 방문할 때도 속도감 있는 실천을 말했습니다. 인수위 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취임하면은 속도감 있게 여러분들하고 나눈 얘기 또 드린 이런 말씀들은 제가 다 실천할 겁니다. 다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언급한 반면 윤 당선인은 아직 정점은 아니라고 말해 방역 정책을 놓고도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도 안보를 거론하며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이 요청한 이전 비용 역시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와대 측은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여지를 남겼는데 윤 당선인 측은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정권 교체기에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모습 자체가 안보 공백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인수위 운영비로 27억여 원 예비비 지출을 의결하고 임기 마지막까지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윤석열 당선인 측이 요청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 496억 원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전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책을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전 반대 아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세히 가서 이런 우려를 설명해 드려라라고 그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윤 당선인 측은 예비비 편성을 위해 기재부, 행안부 등 현 정부와 조율하고 소통해왔다며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저희는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야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윤석열 당선인에게 집무실 이사가 민생보다 더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약을 파기한 문 대통령과 대안을 찾아 실천하는 윤 당선인이 대비되는 게 두려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못된 심보가 아니고서야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입니까? 양측의 회동을 위한 실무 협상조차 중단되면서 신구 권력 간의 기싸움이 장기화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정민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안보 공백을 우려하며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인데 국방위에서 나온 군 수뇌부의 답변은 다소 결이 달랐습니다. 합참 차장은 작전 대비 태세에 제한이 없을 거라고 했고 서욱 국방장관은 49일 남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까지는 어렵지만 2달 정도면 국방부 본부 이사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당 의원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제기했지만 개미도 오장육부가 있고 하마도 오장육부가 있는데 어디다 25%를 떼놓고 어디서 다시 70% 근무라는 얘기예요. 합참 차장은 현 합참 건물에서 작전 지휘가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합참의 현행작전 군사대비 태세만큼은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욱 국방장관도 5월 10일 취임 전까지는 어렵지만 2개월이면 국방부 청사를 비우고 합참 건물로 이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달 말씀하시는 거면은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집무실 이전에 협조적이던 청와대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바꾼 데 대해 군 안팎에선 노무현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박재민 차관이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군 관계자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김만기 정책실장이 안보 공백 우려를 청와대 안보실에 전달하면서 청와대의 입장이 바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은 박 차관과 김 실장에게 반론을 구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국방부는 아는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오늘 국방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접점 없는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주로 군사 행정 전문가 출신 의원들이 격론을 벌였는데 민주당은 청와대 이전이 어린애 장난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도 침묵하다가 이제와 안보 공백을 언급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여야의 시각차는 김하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직권 소집한 전체 회의에서 윤당 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을 두고 졸속 추진이라는 여당과 발목 잡기라는 야당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시간을 갖고 제대로 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청와대에 옮기는 게 그냥 무슨 어린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협력을 해서 조금만 협의를 하면은 안보 공백이나 국정 공백 없는 거 아닙니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사성장군 출신의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하 벙커를 옮기는 데만 최소 석 달이 걸린다고 주장했고, 장비를 새로 제작해야 되고 유선이나 선들 다 다시 해야 되고 모니터링도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최소 3개월이 걸립니다. 합참차장과 수방사령관 등을 지낸 삼성장군 출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평시에는 2달, 전시에는 몇 시간이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사시에는 바로 가서 몇 시간 만에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국방. 국정원 출신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북한의 해킹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했지만 보안망, 안보망 이런 망들은 굉장히 좀 그 해킹 문제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지 않나요? 행안부 출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국방부 지하 서버에 망 하나만 연결하면 된다고 맞받았고, 청와대가 제기한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기우라고 지적했습니다. 미사일 관련해서는 딱 한 번 참석하셨습니다. NSC에. 미사일 발사 10번 있었던데 그중에는 한 번만 또 참석을 하신 겁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크게 안보와 비용, 경호 문제 등 이 쟁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직접 제안하고 검토한 윤 당선인 측 김용현 청와대 이전 TF팀장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팀장님은 합참 작전본부장을 역임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마디로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은 없다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그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다고 해서 합참이 이동 소요가 있거나 이전하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군사 대비태세의 최고의 군령권을 가진 그 제대가 바로 합참입니다. 네. 국방부가 아니에요. 합참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거든요. 합참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임무 수행을 하는 겁니다. 거기 어떤 시스템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안보 공백이 있는지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더욱이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제 여유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방부하고 합참하고 같이 있으면 대비태세, 안보 공백이 아니라 안보에 더 유리한 면이 더 많죠. 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더 위험할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반론하시겠어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청와대가 있고 국방부 합참이 같이 있다고 해서 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없습니까? 똑같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가 제1의 표적입니다. 똑같이 위협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위협이 있느냐 없느냐 많으냐 적으냐를 따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제대로 돼 있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그런 위협이 닥쳤을 때 생존 능력이 어디가 높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대응 능력은 뭐 차치하고라도 생존성 면만 보면요. 청와대에 있는 위기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오래된 것도 오래된 거지만 지하 1, 2층에 돼 있습니다. 네. 사실 밀면 밀려버려요. 굉장히 약합니다, 강도가. 그러나 국방부 합참청사는 군사시설을 넣어서 굉장히 강도가 높아요. 그리고 웬만한 장사정포나 미사일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지하 3, 4층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을 때 어디에 대피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전한 곳이 국방부 합참이 안전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남동 공간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남동 공간으로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비행금지 구역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이게 이제 대공 방어 체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어떻게 지금 조정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의 방공 통제 구역이요. 반경 8.4km까지 통제합니다. 지금 현재 청와대 기준으로 해서. 이게 8.4km면 엄청난 공간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 설정이 됐냐면 규정이 만들어졌냐면 1960년대 초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60년이 지났잖아요. 예. 그때 만들어진 배경은 뭐냐면 제공권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북한이 더 우월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레이더 감시 능력이나 관제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60년이 지난 지금은요. 제공권도 우리가 더 우세하고 감시 레이더의 감시 범위나 관제 능력이 굉장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탁월하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그 멀리 잡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4km 노티컬 마일로 따지면 4.5 노티컬 마일인데 이렇게 넓게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통제하면 적절하냐? 이걸 이제 관련된 전문가들 불러서 저희 연구를 했는데 나온 결론이 2 노티컬 마일, 3.7km 정도까지만 통제하면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지금의 위협은요. 북한의 항공기 위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다 무인기나 드론 이런 위협이거든요. 그런 위협은 3.7km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력 통제 공간을 줄임으로써 국민들께서 이제 공중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이게 시대에 맞는 그 규제거든요. 예. 짧게 한 가지 네. 북한 이전 과정에서 북한 해킹 위험 없습니까? 당연히 이전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평상시도 있는데 이전 과정에서 좀 더 취약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대 이전 계획에 다 그게 대비 계획이 수립돼서 들어갑니다. 예. 부대라는 게 한 곳에만 붙박이로 앉아서 임무 수행하는 부대가 어디 있습니까? 임무에 따라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부대가 이전할 때는 항상 지휘 공백이 안 생기도록 그런 조치가 다 기본적으로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방금 말씀하신 해킹 문제라든지 보안 문제는 부대를 이전할 때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팀장님께서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시죠. 네. 그렇지만 청와대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그래도 좀 곱씹어볼 만한 대목은 없습니까? 있죠. 안보 공백 문제인데요. 예. 저는 지금 어떤 시스템이나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은 없다고 저는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보 공백이라는 것은 시스템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이게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항상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지속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안보 공백이 없도록 계속 유지해 나가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현 팀장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검찰에 예상 편성권을 주겠다는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대해 법무부는 부정적인 기류인데 김호수 검찰총장의 대검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대검이 인수위의 보고를 앞두고 자체 예산 편성 조직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선 후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고 공언한 김 총장이 윤 당선인 공약과 철학에 발 맞추려는 움직임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막겠다며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청 예산 독립 편성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김호수 검찰총장의 대검은 오는 24일 인수위의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를 앞두고 다른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대검은 공약 실현을 위해 예산 관련 조직 신설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산 편성을 맡을 인력 충원과 예산 편성권 신설에 따른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검토 등입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발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총장은 박범계 장관이 반대하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지방검찰 간부는 김 총장이 임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며
윤 당선인의 공약 취지에 따르며 후배들에게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 가운데 감사위원 인사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공석인 감사위원 2명 가운데 적어도 1명에 대해선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당선인 측은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정부가 감사위원에 대한 인사권을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권은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재임 중인 5명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최재해 감사원장, 문 대통령과 검찰개혁 처서를 공동 집필한 김인회 위원, 이낙연 총리 시절 국정운영실장을 지낸 임찬우 위원 등 3명은 친여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감사위원회 의결 정족수가 4명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1명만 더 임명하면 임찬우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2024년 2월까지 윤석열 정부 초기 22개월간 전 정부 감사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문 대통령은 공석인 감사위원 2명 중 적어도 1명을 임명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사 권한은 대통령께서 사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만 협의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과 라임 옵티머스 연루 의혹 등 문재인 정부의 비위 감사를 막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실패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탄 감사를 위함 아니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호수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도 사퇴 거부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정권이 교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는 많은 정책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북 정책은 뚜렷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사안을 다룰 인수위의 외교안보분과가 오늘 국방부의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북핵과 미사일 확장을 억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수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국방부 보고엔 전략폭격기와 항공모함, 핵 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한미 2+2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협의체는 미 본토 수준의 핵과 미사일 억지력을 동맹국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구성됐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인 2018년 1월을 마지막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협의체 재가동을 공약했고 최근 크리스틴 워머스 미 육군 장관도 확장 억제에 대해 확실히 신뢰를 갖도록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며 협의체 재가동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 핵을 활용한 확장 억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략 자산들이 한국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국방부는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 영향 평가를 조속히 하겠다고도 보고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약속했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에 대해서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내일 통일부와 병무청, 24일 사법행정과 경제부처, 25일 여가부 등 업무 보고를 29일까지 마무리한 뒤 1차 국정과제 선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경유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겼습니다. 주유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휘발유 값이랑 100원도 차이가 안 나는 수준입니다. LPG마저 값이 껑충 뛰면서 트럭 운전사도 택시기사도 기름 넣기가 무섭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이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이왕의 한 주유소. 대형 화물차가 줄지어 들어옵니다. 이곳 경유 가격은 리터당 1,905원으로 2,000원 이상인 서울보다 싸 찾아오는 화물차 기사가 많습니다. 기름 300리터를 넘는데 57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론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힘들어요. 그냥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17원으로 1년 전에 비해 600원 이상 올랐습니다. 휘발유 평균가 2,001원과 비교해도 84원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경유 화물차 기사가 위기감을 호소합니다. 기름값만 나가냐고. 그럼 기름값 요소수값 또 올랐다. 전에 만 원에서 이제 올라가다 조금씩 올랐지 2만 5천원까지 올라갔다. LPG 가격도 리터당 1,083원으로 지난해보다 20% 이상 오르면서 택시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동을 요즘 같은 경우 꺼놓는 경우가 많아요. 시동 켜놓으면 기름값이 들어가니까. 배달업계도 날이 풀리면 수요가 줄어드는데 유류비까지 올라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는 4월 시한이던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이렇게 경유고 휘발유고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건 국제 원유가 폭등이 한 원인이죠. 항공업계도 이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연료비에 더해서 환율까지 말썽입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악재란 악재는 다 겹쳤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2년 전 못든 항공기로 가득 찼던 인천국제공항 주기장. 하늘길이 점차 열리면서 항공기가 빠져나간 빈 구역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공항 내부도 활력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자주 나가야죠. 여건이 되면. 가고 싶은 데야 뭐 세계 각국 많은데 뭐 그중에서도 뭐 체력이 제일 닿을 수 있는 데부터 먼저 가고 그다음에 뭐 또 유럽 쪽으로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달리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지난 2년간 수천억 원의 영업 손실이 누적된 상황. 올해는 코로나 규제 완화로 흑자 전환을 예상했지만 이번엔 유가와 환율이란 커다란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항공사 매출 비용의 약 30%를 차지하는 항공유 가격은 지난해 60에서 80달러 수준에서 12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유류 할증료도 연초와 비교해 2배로 올랐습니다. 유류 할증료가 직접적으로 높아지면서 항공권도 같이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에 항공사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돼. 1년 전 1,130원 수준이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240원대를 찍었습니다. 기름을 사오는 것도 있지만은 항공기의 리스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달러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항공사 입장에서는 거의 뭐 악재란 악재는 다 겹쳐.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 항공사의 수익성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2030 청년들의 주요 아르바이트 장소인 편의점과 카페, 호프집 등에서 구인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알바보다 더 나은 게 있는 걸까요? 김충명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카페와 호프집을 운영하는 공신 씨는 최근 알바생을 목구해 하루 18시간을 일해야 했습니다. 구인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거의 없고 있더라도 그만두기 일쑤였습니다. 한 알바 전문 포털이 지난해 구인 구직 건수를 분석해보니 구인은 전년보다 50% 늘었는데 일거리를 찾는 알바생의 구직 신청은 6% 줄었습니다. 일 안 해도 나오는 현금 지원이 구직 의욕 감소와 함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 이후 청년 수당 등을 대폭 늘렸습니다.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청년 수당을 받고 있어서 요거가 마무리 지는 데까지부터 이제 계약서 쓰고 알바를 시작하고 싶다. 20대 A씨는 지난해부터 알바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은 50만 원이 조금 안 되게, 한 번에 100만 원이 조금 넘게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잘 아끼고 밖에 잘 안 나가면 100만 원으로 한 달을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알바를 해야 되나라는. 자영업자 커뮤니티엔 현금 지원이 구인난을 부추긴다는 성토글이 넘칩니다. 20대가 대거 알바 시장을 떠나면서 그 비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금 지원이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일자리 경험도 유지하고 일자리 경험도 닦고 이렇게 해야지만 나이 들면서 임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고. 청년을 위한 효과적인 고용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삼형제가 한꺼번에 둔기 공격을 받아서 2명은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유력 용의자는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19 대원들이 다친 남성을 구급차로 옮깁니다. 주택과 대문에는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이 집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함께 있던 형 2명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긴 A씨의 형 1명은 숨졌고
다른 한 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들 삼형제의 몸에서는 둔기로 폭행당한 흔적 등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119 구급차가 도착하기 직전 범행 현장에서 빠져나간 승용차를 추적했습니다. 2시간 반쯤 지난 어제 낮 12시 반쯤 사천대교 휴게소 인근에서 용의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가 발견됐고 경찰은 차 안에서 다량의 혈흔이 묻은 옷을 찾아냈습니다. 용의자인 30대 남성 B씨는 오늘 낮 2시 반쯤 사천대교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천대교 휴게소에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근처 수색 중에 용의자가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A씨와 B씨가 과일을 유통하며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삼형제가 한 곳에 모인 이유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어제 추락한 중국 여객기의 생존자는 아직 없습니다. 왜 추락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려진 것도 없습니다. 이 추락 당시 영상을 통해서 8,000m 높이에서 2분여 만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된 게 전부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추락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여객기가 지수 쪽부터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눈 깜짝할 사이 숲으로 사라집니다. 광시 자치구에 설치됐던 CCTV에 추락 당시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The Boeing 737 began a rapid dive, losing more than 25,000 feet in less than 2 minutes. 여객기가 추락할 때는 되게 느리고 불규칙하게 떨어지지만 8km가 넘는 높이에서 불과 1분 35초 만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기종도 이 정도로 급강하할 수 없게 설계됐습니다. But experts stress to us that a Boeing 737 should not fall out of the sky quite like this.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형태의 추락이라며 기장의 실수나 감당할 수 없는 오작동으로 사고기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탑승자 수색도 쉽지 않아 132명 중에 1명이라도 구조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这里是一个三面环山的那个山坳那个现场没有通电，照明情况非常的差。 사고기에 한국인 탑승객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피해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우선 병력 손실이 큰데 러시아가 버린 무기는 부메랑처럼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데 쓰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너에 몰린 푸틴이 대량 살상 무기를 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전차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꽂습니다. 장갑차를 트랙터로 끌고 갑니다. 러시아군이 달아나면서 두고 간 건데 우크라이나군은 이걸 개조해 반격에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사자가 500명 정도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달라 보입니다. 친정부 성향의 러시아 매체는 지금까지 군인 9,861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16,000명이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러시아가 개전 이후 큰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돌파구를 찾고 싶은 푸틴이 생화학 무기를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hat's a clear sign he's considering using both of those. He's already used chemical weapons in the past, and we should be careful what's about to come. 젤렌스키는 푸틴에게 재차談判을 촉구하면서 휴전 협상하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Але з нашим групам, які ведуть там перемовини, я їм поясню, і вони можуть бути історичними. Ми нікуди не дінемось, ми прийдемо до референдумів. 푸틴의 호화 재산도 속속 드러납니다. 이탈리아 항구에 정박 중인 8천억 원짜리 요트의 실소유주가 푸틴이란 증거를 정적 나발리가 공개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지난 연말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레 병원에서 퇴원해 곧바로 대구 달성군에 마련한 사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퇴원 직후 대국민 메시지를 낼 예정인데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가 가장 관심이겠죠.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아침 삼성 서울병원에서 퇴원합니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퇴원 시간은 오전 8시 30분쯤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지난해 12월 24일 사면 복권된 지 꼭 3개월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모레 병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간단한 인사를 한 뒤 곧바로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저로 출발합니다. 사저에 도착하자마자 지지자들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인데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에 대해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또 윤 당선인이 직접 대구로 내려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금 건강 회복이 우선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달 초 직접 병원 인근에서 사전 투표를 할 만큼 건강 상태는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달성군 쌍계리에 있는 지상 2층, 지하 1층 단독주택을 25억 원에 매입한 박 전 대통령은 3월 2일 전입을 신고했고 지난 주말 유 변호사가 사저 내부 이삿짐 정리를 마쳤습니다. 달성군과 경찰은 내일 박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구체적인 동선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민주당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의 이른바 문자 폭탄이었습니다. 당해본 사람들은 폭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또다시 이 문자 폭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 주체가 이재명 전 지사의 지지자들로 바뀌었고 강도도 세졌다고 합니다. 이 당 내부에서도 민주주의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이 이재명 전 지사 지지자들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재명계가 민주당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모레 원내대표 선거 때 이 전 지사를 도왔던 의원을 찍으라는 요구입니다. 이런 압박성 문자가 하루 수백 개에서 수천 개씩 쏟아지면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문자 차단 방법을 공유할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다는 이유로 일부 비대위원들을 향해 욕설이 담긴 문자 폭탄을 보내기도 합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분열의 언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을 중단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으로 대표됐던 팬덤 정치가 이제 이 전 지사의 자산이 될 거라는 평가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 선거 이후에도 팬덤이 있으셨는데 네. 이재명 후보도 지금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양념으로 포장된 문자 폭탄이 당내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폐해가 또다시 반복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각자의 생각 차이가 좀 나타날 수는 있다고는 보는데 상처나 피해를 주는 방식이면 안 되겠죠. 한 의원은 문자 폭탄은 자신들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민주주의의 해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코로나로 하루 새 384명이 숨져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령층의 재택치료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중엔 확진자란 이유로 입원이 사실상 힘듭니다. 격리가 해제된 뒤 상태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후에야 병원 문턱을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실태를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환자를 옮기는 모습도 간혹 눈에 띄지만 대부분은 정차해 있습니다. 환자를 싣고 와도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곳 응급실에는 재택치료가 끝난 환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확진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드물다 보니 정작 격리가 끝난 뒤에야 병원에 오는 겁니다. 이들 대부분은 고령층 확진자. 재택치료 중 기저질환이 악화되거나 폐렴으로 번진 경우입니다.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약 처방 받은 거 그냥 먹으면서 버티다가 기저질환이 악화가 돼서 중증으로 가게 되는 경우. 이 같은 환자들이 몰리면서 병상은 동이 나고 급기야 연명 치료를 포기해야 병상을 먼저 내주기도 합니다. 더 이상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라는 포기각서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받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 된 거죠. 의사로서도 되게 자괴감도 들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3, 4일 동안 병상을 기다리다 숨진 환자도 최근 있었다고 말합니다. 대면 치료 역량을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아마도 지금 재택에 있는 200만 명, 300만 명의 환자들이 다 잠재적인 이제 코로나 중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현재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재택 치료자는 27만여 명. 하지만 확진자 상당수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의료계는 우려합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오늘로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으로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셈이고 요즘 하루에 수십만 명의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가족과 지인들 중 감염된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세가 개인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증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그 원인은 뭔지 성민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0대 직장인 손영은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잠이 쏟아졌습니다. 좀 아침에 일어날 때도 장기침이 좀 있었고 계속 잠이 오고 오미크론의 대표 증상인 인후통이 나타난 건 1호부터 3일 뒤. 많이 잠긴 것 같다. 거의 뭐 진짜 119 불러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었었는데 40대 마진영 씨도 극심한 인후통에 시달렸습니다. 생전 처음 느끼는 고통이었습니다. 그걸로 좀 이렇게 빗는 느낌? 긁은 느낌? 목이 이제 아파오면서 목소리가 이제 완전히 가고요. 증상은 이 밖에도 다양합니다. 갈비뼈가 너무 아파가지고 잘 때도 너무 아파가지고 그 아픈 것 때문에 일어나고 아직까지도 좀 단맛이 안 난 상태고 지금 한 20일 지났거든요. 반면 감기 증상 같았다는 이들도 많습니다. 몸살 감기 제대로 왔을 때보다는 약간 덜 아팠던 것 같고요. 진짜 족감으로 간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사람마다 증상이 다른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 면역력이 약하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면역력의 차이가 중증도의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다 호전이 된 이후에도 남아있는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분들이 증상의 경중보다 중요한 건 감염되지 않는 거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들어섰다고 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확산세의 정점은 언제고 만약 늦어진다면 변수가 뭐가 될지 따져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정점 시기 언제였죠? 네, 정부는 지난주 복수의 연구기관 분석을 종합해서 국내 유행 정점이 16일에서 22일에 형성되고 23일 이후에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당장 내일인데요. 오늘은 일단 일주일 전보다는 8천여 명 줄었습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하루 확진자가 62만 명을 넘어섰던 지난주가 정점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도 정점 구간엔 있지만 언제 끝날지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정도로만 내다보고 있을 뿐입니다. 일각에선 인구 20%가 감염되면 확산세가 꺾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 전체 인구의 20% 안팎이 확진됐을 때 유행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겠다는 건데요. 오늘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가 전체 인구의 약 20%인 1,000만 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나라마다 방역체계 대응, 예방접종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20%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근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오미크론 유행 때 정점을 넘은 주요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두 가지 유행이 겹친 상황입니다. 결국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정점 기간에도 영향을 주겠네요. 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 정도 센 이 스텔스 오미크론은 이달 안에 국내 우세종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정점에 도달하더라도 감소세가 완만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거리두기 일부 완화, 해외 입국자 격리 지침 완화 등 조치도 국내 정점 규모와 기간에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의 유행에 의해서 유행의 규모가 더 커지고 정점 구간이 더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오랜 기간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이미 정점을 넘은 해외 국가들은 스텔스 오미크론 유행을 다시 겪는 중입니다. 영국에선 1월 4일 확진자 수가 21만 명을 돌파하며 정점을 찍은 뒤 한 달 만에 10만 명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그런데 3월 들어서 스텔스 오미크론 영향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혀 새로운 종은 아니어서 과거 정점을 뚫을 정도의 확산까지는 아닙니다. 정점이 길어지면 당연히 사망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 증가
확진자 폭이 예상보다 둔화돼 있다라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확진자가 쏟아지는 기간이 길어지면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폭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피크는 환자의 급증하고 2, 3주 적어도 사망자는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니까 피크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수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더라도 의료체계 과부하는 누적될 수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현 정부가 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을 명분으로 추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종합부동산세를 100억 원가량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개교 때 축구장 48개 부지에 건물 하나 달랑 올라선 모습을 보여줘서 이 부실 개교 논란을 낳기도 했는데요. 이 상황이 종부세 부과로 이어졌습니다. 장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달 개교한 전남 나주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축구장 48개 크기의 부지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신입생을 받았지만 건물은 4층짜리 한 동뿐입니다. 그거는 좀 아쉽습니다. 이게 미리 완벽한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교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부실 개교 비판을 받았는데 거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부지에 대해 지난해 100억 원대의 종부세와 17억 원의 재산세를 납부한 겁니다. 관련 법상 학교 용지는 종부세 감면 대상이지만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과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학교 측은 일단 재산세에 대해 조세 불복 신청을 했습니다. 재산세부터 일단 환원이 돼야지 종부세도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주 받을 때 당시에는 몰랐던 걸로.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이란 이유로 임기 내 개교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졸속 추진이 종부세 폭탄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입니다. 한전의 어떤 적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국민들한테 부채라고 봐야죠. 결국 한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갚는다라면 결국 국민들이 먹고 아닌가요? 현재 부채가 130조 원이 넘는 한전은 2031년까지 학교 설립과 운영에 1조 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안산 대부도 앞바다에 풍도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야생화의 천국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꽃샘추위에도 봄철 야생화다운 화려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서해 대부도에서 배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섬 풍도. 산기슭 곳곳에 노란 야생화가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봄의 전령으로 불리는 복수초입니다. 내륙보다 꽃이 더 크고 탐스럽습니다. 옆에서는 작고 하얀 꽃잎이 바닷바람에 살랑거립니다. 풍도에서만 자라는 풍도 바람꽃입니다. 많이 외출도 못했는데 오랜만에 배 타고 오니까 여행하는 기분도 들고 야생화도 너무 예쁘고. 솜털이 보송보송한 연보랏빛 노루귀. 꿩의 목덜미를 닮았다는 새하얀 꿩의 바람꽃. 초록색에서 주황색으로 변신하는 풍도 대극까지. 풍도는 겨울에도 비교적 따뜻한 섬이라 봄이면 이렇게 야생화의 천국으로 변합니다. 한때 방문객이 급증해 야생화가 훼손되기도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입도객이 줄면서 야생화 서식 환경도 회복됐습니다. 10몇 년 전에 보던 그런 데로 다시 돌아갔어요. 야생화들이 엄청 군락이 돼 있고. 부산 바닷가에도 수선화와 목련이 활짝 피며 봄 기운을 더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아 꽃샘추위가 물러가겠고 남부지방에는 이번 주말 봄의 여왕이라 불리는 벚꽃이 피기 시작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그림책 여름이 온다를 쓰고 그린 이수지 작가가 아동문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안데르센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작가로서는 처음인데요. 최윤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뜨거운 여름 마당에서 물놀이를 하며 신나게 노는 아이들. 비발디 사계의 여름 1, 2, 3악장에서 시작된 그림책 여름이 온답니다. 이 책의 저자 이수지 작가가 올해 안데르센상 일러스트레이터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는데 한국 작가 최초 수상입니다.
The 2022 winner of the illustrated category is Susie Lee,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section of IBI.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가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개막에 맞춰 안데르센상의 수상자로 발표했는데 개별 작품이 아닌 작가에게 주는 상으로 아동문학계 최고 권위를 자랑합니다. 너무 큰 상을 받아서 아직도 얼떨떨하고 그런데 그냥 너무 감사하고 영광으로 알고요. 음악처럼 1, 2, 3악장에 따라 그림책을 나누고 악장마다 색종이 콜라주, 연필 드로잉, 수채화 담채, 아크릴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글은 각 악장 시작에 넣은 짧은 시가 전부입니다. 한번 책이 후루룩 지나가고 그런 만족스러운 시간을 느낀 다음에 이제 책을 닫으면 하나의 공연이 끝나는 것처럼. 올해와 지난해 세계적 권위의 볼로냐 라가치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수지 작가. 다음 목표는 전 세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모두를 포괄하면서 각자의 그 위치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만큼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을 계속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빅리그를 밟고 돌아온 KBO 리그 최강의 자완투수 김광현과 양현종이 시범 경기에서 위력적인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정규 시즌에서 벌어질 대결이 기대됩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2019년 와이번스를 떠나 2022년 랜더스로 빅리그를 거쳐 돌아온 김광현의 왼팔은 더 강력해졌습니다. 특유의 역동적인 자세로 뿌리는 면도날 슬라이더로 첫 타자부터 삼진 처리. 최고 구속 시속 145km에 이르는 빠른 공에 느린 커브를 섞어 오지환도 삼진. 구석을 찌르는 슬라이더로 세 번째 삼진을 잡아내며 이닝을 끝냈습니다. 다음 이닝에도 삼진을 추가했지만 시범 경기 홈런 1위를 달리고 있는 LG의 중고 신인 송찬희에게 솔로포를 얻어맞은 건 5개 티. 송찬희는 앞서 등판했던 이반 노바에 이어 김광현의 시속 150km 직구마저 통타하며 메이저리그 출신 투수들을 상대로 존재감을 불태웠습니다. 비록 홈런은 내줬지만 활발한 LG 타선을 상대로 2이닝 4탈삼진으로 역투한 김광현. 역대 최고 연봉 81억 원에 걸맞는 피칭이었습니다. 떨렸어요. 결과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제 이닝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피칭을. 호랑이 군단으로 돌아온 기아 에이스 양현종도 4이닝 6탈삼진 무실점 피칭으로 두산 타선을 잠재웠습니다. 시범 경기 첫 등판이었던 지난 NC전 3이닝 퍼펙트에 이어 또다시 위력투. 정규 시즌 다승왕 경쟁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KBO 대표 좌완들의 불꽃 튀는 자존심 대결. 정규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최고조입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먼저 초미세먼지 때문인데요.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지역으로 먼지가 정체되겠고요. 내일 밤에는 더 많은 지역으로 먼지가 퍼질 수 있겠습니다. 이 먼지뿐만 아니라 하늘엔 구름도 가득하겠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옷은 좀 따뜻하게 입으시는 게 좋겠는데요. 흐린 날씨에 해가 가려지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10도, 대구와 울산 12도 등으로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겠는데요. 풍랑특보가 내려진 제주 해상에서만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보통 이맘때만큼 기온이 오르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0일 화요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